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민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민수는 3일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목과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병실에는 민수 혼자뿐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내 지연이었어요. 지연아, 어디 있어?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결혼한 지연은 민수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였어요. 연애 2년,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지연은 항상 민수를 웃게 만들어주는 밝은 성격의 여자였고, 민수 역시 지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신히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왜 꺼져 있지? 민수는 불안해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은 절친한 친구 태호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태호는 민수에게 형제 같은 존재였어요. 평소에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민수는 태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려고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타이핑하기 어려웠습니다. 간호사님. 민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간호사를 불렀어요. 곧 젊은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라고 하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요. 간호사는 민수의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해 봤지만 지연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연결이 안 되네요. 다른 연락처는 없으신가요? 민수는 태호의 번호를 알려줬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친구 모두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 지연은 휴대폰을 꺼놓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직장에서도 항상 연락이 되는 상태를 유지했고 민수가 조금만 늦어도 걱정해서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사고 소식을 들었을까? 민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분명히 병원에 오고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여보,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달려올 지연의 모습을 떠올리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사가 회진을 돌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사고 소식 듣고 아내가 오면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보호자분이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는 간신히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낼 수 있었어요. 지연에게 보낸 문자는 간단했습니다. 여보, 사고 났어. 중앙병원에 있어. 빨리 와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장이 없었어요. 민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첫 데이트, 프러포즈 했던 순간, 결혼식까지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항상 민수 곁에 있었고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내일은 올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민수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지연이 병실로 뛰어와 여보, 정말 미안해요. 연락을 못 받았어요라고 말하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지연과 태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며 오늘도 보호자분 연락이 안 되네요 라고 말했을 때 민수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수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곧 연락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깨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어요.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태호와 갑작스럽게 중요한 출장이 생겨서 해외에 나와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문자를 읽고 나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출장을 떠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왜 태호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민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해외 출장을 갈 일이 거의 없는 부서에서 일했어요. 더욱이 태호는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데 왜 함께 출장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출장이야? 어디로 갔어? 나 많이 다쳤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지연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병원비 문제도 있고 퇴원 후 재활 치료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요. 아내가 출장 중이라서요. 곧 돌아올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가 좀 밀려 있어요. 보호자분이 오시면 원무과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그때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혼자서는 퇴원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민수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지연아, 나 정말 많이 다쳤어. 언제 들어와?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무슨 일인데 나보다 중요한 거야? 나 혼자 있기 힘들어.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돌아갈게요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차가운 느낌이 났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내가 자신의 중상을 알면서도 해외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왜 태호와 함께 출장을 갔는지, 전화 통화에서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지연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일주일째 무단결근 상태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민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출장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호의 회사에도 연락을 해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 씨도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민수는 이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민수가 생사를 헤매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상당히 밀려 있어서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통장 정보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 계좌에 있던 돈의 대부분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지연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이었는데 지연이 거의 모든 돈을 빼간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입원한 사이에 돈을 모두 가져가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어요. 태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어요. 사고로 몸도 망가졌는데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까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약을 가져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퇴원 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텐데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어떤 진통제로도 완화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혼자서라도 살아남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아직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민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지연이 정말로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민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의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없어졌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사진이 몇 장 사라져 있었고
지연이 아끼던 액세서리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다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 충전기와 함께 그대로 있었거든요.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이걸 깜빡하고 두고 간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걸 안 가져갔지? 민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원을 켜봤더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항상 중요한 자료들을 예전 휴대폰에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급하게 나가느라 이런 것까지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연의 생일이었고 쉽게 열렸어요. 통화 목록을 보니 태호와의 통화가 유난히 많았어요. 민수가 입원하기 전 한 달간의 기록을 보니 거의 매일 태호와 통화를 했고 통화 시간도 평균 30분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통화를 했지? 민수는 의문스러웠어요. 문자 메시지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태호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백 개나 되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민수는 야근한다고 했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응, 자주 만나던 장소에서 8시에 만나자.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나도 그래. 빨리 민수한테 말하고 싶어.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뒤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두 사람이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민수가 출장 갔을 때 집에서 만났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사고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민수가 사고가 났다니까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야. 하지만 병원에 가서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는데 왜 그래야 해?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민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앨범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태호와 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모텔로 보이는 곳에서까지.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진 날짜들을 보니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만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민수가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용품점에서 가방을 고르는 모습이었어요. 메모에는 곧 떠날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여행 장소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 몰래 준비하는 우리만의 여행이라는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자신의 사고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태호의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 놀러와서 갈아입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미였어요. 얼마나 자주 여기서 하룻밤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침대에서 지연과 태호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역겨웠어요. 결혼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부종으로 인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지만 맥주 몇 캔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낮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은 예외였어요. 맥주를 마시며 민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요즘 들어 자주 야근한다고 했던 것, 태호와 자주 마주쳤다며 우연을 가장했던 것, 휴대폰을 예민하게 지켰던 것,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가장 분했던 것은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 동안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지연과 태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소파에서 밤을 보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했어요. 민수는 지연의 휴대폰에 있던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을 모두 백업해 놨어요. 언젠가는 이런 증거들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민수가 혼자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지연과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고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지연은 선탠한 얼굴로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태호 역시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태도였어요. 형, 그동안 잘 지냈어? 태호도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지연과 태호는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요. 민수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이혼하자고. 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태호와 진짜 사랑하고 있거든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형, 미안해.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 민수는 두 사람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감정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여행을 간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숨어야 해?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요.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고. 그럼 나는 뭐야? 5년 동안 우리가 뭐였어? 그건 그때고 이건 지금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도 이해해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둘이 놀러 다닌 걸 이해해달라고. 과장하지 마요. 죽지 않았잖아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내가 바람을 핀 것도 다 알고 있어. 민수가 지연의 옛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연과 태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지연이 도리어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게 잘못이야? 사랑이라고.
그딴 게 사랑이야?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뭔데요? 우리는 서로 진심이에요. 형,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서로 좋은 걸 어떡하겠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민수는 두 사람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배신을 어쩔 수 없는 감정으로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지연의 옛 휴대폰에서 찾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백한 불륜 증거니까요.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지연과 태호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어요. 판사 앞에서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연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감정을 속일 수는 없어요. 판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여행을 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판사도 지연의 뻔뻔함에 혀를 찼어요. 결국 재판 결과는 민수의 완승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륜 증거들로 인해 지연은 위자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판결을 듣고 나서도 두 사람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지연이 법정을 나오며 말했어요. 우리에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형, 고마워. 덕분에 지연이랑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 민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법정을 나서면서도 두 사람은 이제 방해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보통은 미안하다고 하거나 변명이라도 하는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민수도 동감했습니다. 법적 승리는 거뒀지만 마음속 분노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저 두 사람에게 진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민수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연과 공동으로 살던 아파트는 팔아야 했고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원룸을 구해야 했어요.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도 만만치 않네. 민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위자료 5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지연에게는 당장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첫 달부터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민수는 텅 빈 원룸에 앉아 현실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자괴감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고 생계도 해결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을 해야 했어요. 문제는 몸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어려웠어요. 사무직을 하기에는 경력이나 학력이 부족했고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민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 컴퓨터를 좋아했던 민수는 온라인으로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출장을 가서 수리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부품을 구해서 조립하거나 간단한 수리는 집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문의가 한두 건 오는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네.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고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게임용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부품을 추천해 줬습니다. 와, 정말 전문가시네요. 대학생이 만족해 했어요. 수리비는 얼마예요? 2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다른 곳은 5만 원은 받던데. 그렇게 민수의 첫 수입이 생겼어요. 비록 2만 원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건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생활비도 부족해. 민수는 더 많은 수입원을 찾아야 했어요. 컴퓨터 수리뿐만 아니라 중고 전자제품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나 노트북을 싸게 사서 수리한 후 되팔았어요. 마진이 크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민수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갔어요. 오전에는 수리 작업을, 오후에는 중고 제품 매입과 판매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고객 상담을 했어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어. 민수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어요. 그 무렵 민수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한 환자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이 아프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민수도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절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밤늦게 혼자 원룸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어요. 그래도 배신당하며 살기보다는 낫지.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끔 지연과 태호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일부러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었고 민수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민수가 컴퓨터 수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리에서 벗어나 더 전문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더라. 민수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고 중소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보안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안, 해킹 방어 기술까지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머리는 멀쩡하니까. 민수는 지식으로 승부해보기로 했어요.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한 후 민수는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정보보안 기사까지 한 번에 합격했어요. 민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기존의 컴퓨터 수리 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보안 진단을 해주면서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동네 회계사무소였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고객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정말 이런 위험이 있었나요? 회계사무소 사장이 민수의 보고서를 보며 놀랐어요. 민수는 그들의 시스템에서 17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경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걸 다 고치면 얼마나 들까요? 300만 원 정도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는 즉시 계약을 맺었어요. 민수에게는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동물병원, 소규모 제조업체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보안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민수는 각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환자 정보 보호에 특화된 시스템을, 제조업체에는 생산 데이터 보안에 집중한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이게 핵심이야. 민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1년 후 민수의 월 수입은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원룸에서 벗어나 작은 사무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도 한 명 뽑아야겠어. 민수는 사업 확장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첫 직원은 IT 전공을 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교육하며 보안 전문가로 키워나갔어요. 사장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중견 IT 회사에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다며 제안서를 요청해 온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뤄본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계약 금액이 3억 원이에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안 발표 당일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프레젠테이션에 임했어요. 경쟁사들은 모두 대형 업체들이었지만 민수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핵심은 개인 맞춤화입니다. 민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형 업체들이 천편일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반면 민수는 그 회사의 업무 특성을 완벽하게 분석한 맞춤형 보안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네요. 회사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결과는 민수의 승리였습니다. 작은 업체였지만 전문성과 세심함에서 대기업들을 이겼던 것이에요. 계약 성사입니다. 민수는 직원과 함께 기뻐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민수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전문 보안업체로 입소문이 났어요. 민수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을 얻고 우수한 개발자들을 영입했어요. 민수 자신도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자 민수의 회사는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했어요. 직원도 25명으로 늘어났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사장님, 상장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새로 영입한 CFO가 제안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정도 성장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민수는 꿈만 같았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컴퓨터나 고치던 자신이 상장을 논의하게 되다니. 2년 후 민수의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에 300까지 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7년 전 병실에서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상장 후 민수의 개인 자산은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명실상부한 백만장자가 된 것이었어요. 언론에서도 민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IT 대부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민수 대표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나요?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선 케이스였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 것이었어요. 민수의 성공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민수 형, 나 태호야. 민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7년 만에 듣는 태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느낌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민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형,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민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7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좋아, 만나자. 다음 날 민수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태호를 만났습니다. 7년 전의 태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헐렁한 옷에 상당히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형, 정말 오랜만이야. 태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태호의 변화에 놀랐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지연이는 어디 있어? 그게 지연이도 함께 왔어. 잠깐만. 곧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태호와 마찬가지로 7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두 사람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한 거야? 태호와 지연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우리 정말 잘못했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거야.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7년 전에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왜? 태호가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 사실 우리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 민수가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민수는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태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얼마나 급한데?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사실 집도 넘어갔고 카드빚도 8천만 원이야. 매일 독촉 전화가 와. 지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7년 전 법정에서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야. 사랑이 있으면 돈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나.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정말 철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7년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럼 그때 내가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는 생각 안 했니? 태우가 무릎을 꿇더니 말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도와줘. 지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방해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웃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태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5천만 원이라.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의 자신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절박한 금액이었습니다. 형, 정말 갚을게. 이자도 다 쳐서 갚을게. 태우가 거듭 애걸했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해. 기억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 울며 말했어요. 그때 너희는 내가 죽어가도 상관없다고 했지. 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미쳤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형, 제발. 태우가 민수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오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연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7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복수를 완성하고 나니 허무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애원 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태호와 지연을 만나고 며칠이 지난 후 민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려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비서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속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지연과 태호는 민수와 가까운 사이라고 속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곧 민수한테서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법무팀장을 불렀어요. 지연과 태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7년간 모아둔 불륜의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며칠 후 민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7년 전 지연과 태호의 불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 이름을 도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과 태호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증거들도 모두 공개했어요. 계약서, 녹음 파일, 증인 진술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과는 7년 전에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지연과 태호의 불륜 스캔들과 사기 행각이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SNS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민수 대표가 불쌍하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연 씨와 태호 씨가 회사 앞에 와 있어요. 민수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이 회사 건물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된 후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태호는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무렵 민수에게는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자선 행사에서 만난 수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수연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기부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수연이 고마워했어요. 민수는 성공한 후 꾸준히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수연은 민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민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련을 이겨낸 민수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의 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잖아요. 수연의 말에 민수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1년 후 민수와 수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민수도 진심으로 웃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민수는 기존 사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네요. 수연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수연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 씨와 태호 씨에게 한 일 말이에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른 거니까. 그래도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가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들이 먼저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수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다 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요.
민수는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민수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동시에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는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가 경험한 배신과 절망은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민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민수가 병실에서, 원룸에서, 작은 사무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